기본적으로 남이나 북이나 양쪽 그 지도층에서 어떤 아시아 주변의 어떤 관계 변화에 대해서 뭔가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어떤 자각들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재작년부터, 특히 작년이죠. 작년부터 미국과 중국이 일부 아시아 패권을 놓고 다투는 가운데 미국이 결국 자기 힘만으로는 조금 역부족을 느낀 탓에 일본을 갖다 긴급히 끌어들이기 시작했고, 그런 일본을 갖다 긴급히 끌어들이면서 일본이 좀 뭐랄까 좀 군국주의화, 우경화, 극우화되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중국과도 충돌 가능성, 그리고 군사적 충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충돌 가능성이 점증되는 가운데 이와 같이 예측 불가능이 높아지는 가운데 결국 남과 북이 무엇인가 대화를 통해서 서로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가운데 어떤 긴장, 최소한 남북 간의 긴장을 좀 완화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을 남이나 북이나 양쪽 지도층에서 다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우리 유 박사님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서로 어떤 의중을 갖다가 알아보고 뭐 의미를 가졌다고 그랬나요? 뭐 그렇게 얘기했다는 게 뭐냐니까, 지금 대통령의 직속기관이라 할 수 있는 NSC 사무처하고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직속기관에서 국방위원회하고 어떤 대화부터 핫라인을 갖다 개설함으로써 양쪽 지도자가 뭔가 지금 급변하는 정세에 우리가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뭔가 우리도 움직여봐야 되는 것 아니냐. 마치 1972년, 1년, 2년 그 무렵이죠. 7.4 남북 공동성명 나올 때 미국과 중국, 그 다음에 소련이죠. 그때는 소련이 3자 간의 관계가, 역학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가운데 남북 간 지도자가 뭔가 우리가 이대로 앉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자각하에 서로 대화를 하고, 물론 그 결과는 썩 양쪽 다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어떤 뭐랄까 서로가의 어떤 의중을 탐색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던 바와 같이 이번에도 그런 어떤 환경 안에서 남과 북 지도자들이 뭐가 좀 움직이려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2015년 내년이죠. 내년이면 우리가 이제 보면 분단 70년입니다. 70년 지금에서는 제 3차 남북 정상회담도, 그러면서 우리가 뭔가 남과 북 간에 일단 미국과 중국과 일본 3자 관계가 아닌 우리 남북도 하나의 어떤 살아있는 변수로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남북 정상회담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56% 지지율에 가장 1등 공신이 김정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전에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그 연평도 천안함 이 부분 때문에 그 자기의 그 위기를 갖다 어느 정도 이렇게 극복할 수 있었다, 뭐 이런 그때 그래서 운도 좋다 뭐 이런 말도 있었는데, 지금 불안한 김정은 체제가 어쨌든 간에 그 지금 중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남한과의 그 관계에서 이 일정 정도 그 이렇게 이 온건 협력의 모습들 서로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은 지금 박근혜 정부가 남북 관계에서 뭐 신뢰 프로세스를 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보다 특별히 지금 달라진 어떤 부분들을 보이지 않고 원칙 있는 상호주의 입장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그 관계가 이전 같았으면 크게 뭐 바뀔 것 같지도 않았지만 지금 불안한 김정은 체제 자체가 이렇게 지금 이제 남북 관계 이런 모습을 가져왔고, 이 부분들이 만약에 없었다면은 이 지금 지지율을 붙잡아 주는 게 어떤 이 남북 그 안보 관계인데, 상당히 그 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에는 엄청난 그 이렇게 이 추락이 있었을 거다 이런 걸 한번 추정해 볼 수 있죠. 그런데 바로 이 부분들이 금방 말씀하신 남북 분단 70년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 뭔가 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정 운영의 상당한 중요한 부분으로 지금 이제 이 가고 있다. 예를 들면은 제 생각에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이렇게 5년 단임이 대통령으로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역사적, 누구나 다 대통령 되면 그런 유혹을 느끼지만 역사적 대통령, 대한민국 사회의 한 획을 걷는 이러한 그 대통령의 모습을 상상하고 계실 거다. 그래서 연초 기자회견에서도 국민들도 반응이 있었죠. 통일은 대박이다. 이 부분들이 가장 사람들이
그 기자회견에서 가장 많이 이 이미지에 남을 정도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작업들이 어느 통일 전문가에 의하면은 상당한 이렇게 이 최고위급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떤 측면에서는 그 사전 정지 작업 차원에서 어떤 이 종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예를 들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 어느 이 쌍방이 그걸 할 때 한쪽이 주도적으로 힘을 갖고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서 남남간에 있어 가지고 갈등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일단 1차적으로 정리돼야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 사전 정지 작업으로 뭐 종북 뭐 이렇게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올 한 해의 지방선거와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나간다면은 이렇게 내후년 어떤 총선과 대선 전에 내년 정도의 어떤 좀 획기적인 남북 정상회담 이게 실제로 우리가 많은 전문가들이 통일은 뭐 10년 후나 이렇게 대충 이야기하는데 이 10년 기자회견에 통일은 대박이라는 게 단지 이미지적으로 상으로만 한 것은 아닐 거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게 그런 전문가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지금 현재 남북 관계가 이전에는 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1년에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예기케 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우선 뭐 남북 관계가 조금은 변화의 조짐이 있고 그게 좋은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더군다나 중요한 게 이제 그동안 서로 말로만 공중전으로 하고 하던 게 판라인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가지고 고위급 회담이 좀 지속적으로 열리는 그런 것이 된다면 앞으로 뭐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오이사 조치 문제라든가 건강한 관광 문제 등 그다음에 또 대북 지원, 경제 교류 이런 문제들도 조금은 불꽃을 터나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고 그게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돼가지고 내년에 뭐 남북 정상회담이나 더 큰 어떤 남북 관계의 획기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좀 정치 이야기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 뭐 시기적으로 조금 남았습니다만은 이제 양당 전당 대회 문제 또 그다음에 원내 지도부 교체 문제 이런 게 이제 시기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하고 맞물리고 있는데 각 당에서 이제 원내 지도부에 선거에 나서려고 하는 분들 움직임이 조금 빨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민주당은 내부의 노선 갈등 문제도 있고 또 상당히 위기론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위기론 그런 것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 또 새정치 신당이 이제 새정치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발기인 대회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이제 행보를 하고 있는데 파괴력이나 정치적 어떤 함의 또 어떤 얼마나 어떤 세력을 만들어낼지 이런 것도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우선 원내 지도부로 나설 분들 움직임 그런 것부터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죠.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은 5월 중에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 이제 관심들이 큰 게 아무래도 이제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보면 물론 주류와 비주류 간에 서로 밀고 당기는 끝에 결국 7월 14일 전당대회를 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결국 5월 달에 뽑히는 원내대표가 일단 5월 14일자로 임기를 만료하는 황운하 대표를 대신해서 아마 비대위원장 내지는 선대위원장 역할을 갖다 하게 될 것이고 결국 원내대표 중심으로 6.4 지방선거를 넘고 치르고 그 이후에 아마 7월 14일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 지도부를 정식으로 뽑겠다. 뭐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과연 원내대표를 결국 그래도 박심이 듬뿍, 이른바 박심이죠. 박심이 좀 실리는 그런 원내대표가 뽑히지 않겠는가 하는데 거기에서는 아마 보니까 지금 부산 출신의 유기준 의원, 그다음에 울산 출신의 정가빈 의원, 그다음에 수원의 남경필 의원 이 세 분 정도가 좀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가빈 의원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침 1월 달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 갈 때 정가빈 의원하고 그다음에 이학재 의원 두 의원을 갖다가 이제 수행단에 포함시키다 보니까 한가는 정가빈 울산시장, 인천시장의 이학재 이미 박심이 실린 것 아니냐. 그런데 마침 정가빈 의원 다녀오면서 자연스럽게 본인은 불출마 선언을 했죠. 하면서 자기 원내대표 경선에 이제 매진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그동안 원내대표로 굉장히 유력시되었던 이주영 의원 같은 경우가 얼마 전에 윤진숙 장관 후임으로 해수부 장관 내정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유기준, 정가빈, 남경필 3자 대결 구도로 가지 않겠는가 보는데 결국 보면은 지금 이른바 당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친박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말 안 듣는 남경필 의원에게 원내대표의 자리를 주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번에 원내대표는 당 대표가 있는 가운데 원내대표, 2인자 원내대표가 아니라 최소한 2달 동안은 사실상 비대위원장 역할을 하게 되는 그리고 심지어는 7월 14일 뽑힐 때까지는 2달밖에요. 게임에 전당대회 룰도 보면 총괄적으로 지휘하게 될, 관리하게 되는 그런 어떤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크죠. 때문에 지금 유기준, 정가빈, 남경필 이 세 의원이 5월 초쯤 되면 아마 원내대표 이제 경선 붙겠습니다만은 현재 친박 쪽에서는 뭐 유기준, 정가빈 두 분을 갖다 어떻게 하든지 뭐 단일화시키든지 해갖고 두 분 다 뭐 이른바 친박이고 남경필만 조금 이른바 비주류 쪽이니까 그래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특히 보면 1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이 굳이 다보스 포럼에 데려갔고 또 갔다 온 직후에 얼마 안 있어서 거론되었던 울산시장도 포기한 불출마 선언한 정가빈 의원이 조금 유력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한구 또 그런다는 거거든요. 원내는 또요? 네. 이왕고 아유, 되죠. 그저께 했잖아. 그저께란다. 재작년에 했잖아. 그랬었나? 재작년에 했잖아. 아이, 재작년에 했었죠. 그때 이한구 진영조 아니었어요. 이한구하고 이왕구. 이완. 이완구. 네. 나도 깜짝 놀랐고. 이한구나. 이완구 의원이 거론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제 서청원 의원하고 같은 충청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차기 당권은 이제 서청원 의원이 이제 유력한데, 이 충청 이 부담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기정사실화되는 건 저는 서청원 대표 카드가 아닐까 생각을 하면은 차라리 원내대표는 좀 다른 지역 그렇게 볼 때 오히려 유기준 의원이 부산 쪽이니까 더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친박 쪽에서는 오히려 좀 그러니까 남경필 의원을 선택한다는 건 좀 상상하기가 좀 지금 새누리당 국토에서는 뭐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원내대표 경선 그렇고 7월에 이제 당권 교체는 뭐 이제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도 뭐, 글쎄 뭐, 김성원이 이제 그 경선에 아마 뛰어들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뭐 지금 뭐, 아직 뭐, 박근혜 대통령 집권 2년째라고 생각을 하면은, 역시 뭐, 서청원 의원이 뭐, 유력하다고 뭐, 그렇게 뭐,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아마 그 지방선거 후에 새누리당 당권교체 예상하고, 그래도, 황우여 대표 체제보다는 그리고 이제 차라리 박 대통령과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서청원 대표 체제가 들어서는 게 좀 정치의 어떤 그 복원, 좀 어떤 정치력이 있는 정치권, 이걸 위해서는 차라리 좀 이제 낫다는 좀 그런 생각을 좀 들어요. 네. 그 지방선거 이후에 치러진다는 점에서는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새누리당 성적이 지금 현재 전문가들의 평가가 어느 정도 뭐 예를 들어서 방역의 경우에는 17개 중에 뭐 9개, 10개 뭐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는 전망이 좀 더 많기 때문에 물론 이제 수도권에 대한 평가가 좀 또 다른 측면이긴 하지만 일단 어느 정도 그 선방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서청원 의원의 대표 가능성이 점쳐지고 근데 방금 유 박사 말씀하셨지만 충청 출신이기 때문에 이완구 의원의 배제 얘기도 지금 나오지만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상 또 같은 충청권이라서 꼭 배제할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 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지방선거가 치러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완구 의원도 저는 여전히 유효한 카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유기준 정가분 의원은 대중적인 인지도 면에서는 조금 다소 떨어지는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남경필 이완구 카드가 선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 당내 역학구조에서는 남경필 의원이 더 약세고 오히려 남경필 의원은 지금 경기도지사 차출론에 굉장히 또 방점이 찍혀 있고 그런 차원에서는 이완구 의원도 굉장히 여전히 유효한 카드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뭐 김무성, 남경필 이 러닝메이트 뭐 가능성이 보도되고 있는데 지방선거 결과를 뭐 예상한다면 그 카드는 당장의 당내에서 지금 채택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고 민주당 이 원내대표 문제의 경우에는 뭐 지금 우용근, 노영민, 박영선 의원, 뭐 조정식 또 최재성 의원 등등의 얘기가 나옵니다만 지금 새정치연합에 대한 그 전당대 그 창당 3월 말로 예정된 창당 로드맵이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 민주당 전당대회 원내대표 선거에 대해서는 지금 별다른 큰 관심이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새정치연합 과연 3월 말 창당 이후에 지금 주춤해진 혹은 뭐 일부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뭐 오늘도 일부 보도됐습니다만 10%포인트가 얼마 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다. 또 호남 지역은 저희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정례조사의 경우에 새정치연합이 민주당 지지율보다 지금 2주째 역전된 상황이라서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지금 다시 앞서가는 상황이라서 과연 3월 말 창당 이후에 몇 달 전에 누렸던 그 영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냐 다시 정당 지지율 면에서 호남에서 1등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그게 관전 포인트 같고요.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이제 관심의 뭐 대상은 새누리당 전당대회 같고 지금 지방선거 결과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뭐 그런 차원에서는 여전히 박심의 영향력이 굉장히 대변되는 그런 인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은 뭐 어떤 측면에서는 지방선거보다는 그 원내대표 이어지는 그 전당대 당권에서 이 의원들은 관심이 있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근데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은 항상 티를 냈다고 봐요. 예를 들면은 뭐 이 출판기념회에 가서 누구를 갖다가 그 뭐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뭐 그 지난번에 그 아까 말했던 그 진영 이 원내대표 시절에도 그 지역을 방문한다든지 뭐 이렇게 항상 이렇게 티를 내왔다 보기 때문에 정가변 의원을 그 다보스 포럼에 이렇게 그걸 한다든지 그리고 그 울산시장을 불출마 선언을 하고 유력한 어떤 후보였던 이주영 의원을 갖다가 이 해수부 장관으로 이렇게 했다든지 뭐 이런 정치 작업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원내대표가 아까 말한 대로 굉장히 중요하다. 이번 원내대표가 어떤 이 당권에 있어서 2달간 실질적인 걸 행사하고 뭐 날짜적으로 보면은 이 뭐 9-10군데 예상되는 재보선 공천권도 지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 간에 원내대표가 어떤 그 당권에 전당대에 상당히 영향을 갖다가 자기가 뭐 2달 동안 어떤 뭐 이렇게 당권을 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전당대에 그 어떤 당권 결정에 영향을 갖다 준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당권이야말로 박근혜 정부의 어떤 안정적인 그 수행과 그 다음 정권 창출, 그 다음 어떤 그 국회의원에 있어가지고 이 공천 이런 문제에서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 당권 확보는 뭐 물러줄 수 없는 어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서청원 뭐 카드가 처음에는 국회의장 뭐 이렇게 이야기되다가 최근에는 거의 뭐 이 당대표로 이렇게 좀 이렇게 이 정리가 확실히 이렇게 되지는 않고 그랬을 때 김무성 의원이 지금 여러 가지 세 가지를 하면서도 현재 이
끝은 상당히 이렇게 지금 칼을 무디게 이렇게 보이면서 어떤 유화 제스처를 갖다가 계속 쓰는 것도 지금 이제 자기가 지금 나를 세우고 고개를 바깥에 들 때가 아니니까 지금 그런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전당대의 이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어쨌든 한판 선거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2006년도에 어떤 2007년도 대선 경선을 앞둔 당시에 그 강재석과 이재호의 한판처럼 이게 뭐 불가피하게 저는 이 새누리당이 그냥 조용하게 전당대를 치르진 않을 것이다. 이게 이때야말로 주류 비주류 간에 또 주류 내부에서도 심각한 어떤 이렇게 아주 이렇게 결정적인 어떤 전당대회가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 또 전당대회 관해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최근에 지금 여기저기서 많이 제기되고 있는 민주당 위기론, 또 민주당 김한길 한계론 등등 또 심지어 아까 황 의원님 좋아하는 문재인 재단판 이런 것 등등 나오는데 그 이야기 한번 좀 짚어보죠. 민주당 당권 투쟁은 아마 지방선거 이후에 상당히 격화가 되지 않겠는가 벌써부터 좀 예상이 돼요. 벌써부터 정청래 의원이 문재인 구원 투수 얘기하고 이제 그랬죠. 이미 구주류 내에서는 문재인 의원 쪽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을 중심으로 한 구주류 쪽에서는 아무튼 이제 김한길 가지고는 이제 안 된다. 그래서 새로운 얼굴이 필요하다. 이 공간들은 확산이 이미 되어 있는 것 같고 다만 지방선거 이전에 급격한 변화를 조망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어차피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지방선거가 지는 선거인데 누가 거기 또 책임을 맡고 나서가지고 굳이 그걸 나서가지고 책임을 또 공유를 하는 이런 선택을 하지는 않을 거고 아마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도 그냥 자연스럽게 당의 일원으로서 이제 돕는 정도 이런 정도 입장을 표명하지 않겠는가 예상을 해요. 현재로서는 지방선거에서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대단히 어려운 결과 맞을 거를 일단은 예상이 이제 되고 그렇게 봤을 때 패배 책임론이 불거질 건 거의 불을 보듯이 이제 뻔하고 그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김한길 체제의 이제 사퇴 퇴진 이 요구가 이제 확산이 이제 될 거고 아마도 지금 김한길 체제가 버티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지금 일단은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 내에서도 김한길 체제에 대한 불신 이게 크게 지금 자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김한길 체제를 물러나게 하고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의원이 직접 대표 자리에 나설 건 아니고 이를테면 가장 유력한 게 정세균 대표 체제 속에서 이제 범구주류가 이제 다시 이제 결집을 하는 이런 모양새를 가지 않겠나 예상을 이제 해봅니다. 근데 그 과정이 상당히 좀 이제 격한 과정이 좀 예상이 좀 돼요. 민주당 그러면 이제 당권 경쟁의 룰을 놓고서도 아마 심각한 또 내부 갈등이 좀 있을 거고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정말 당이 온전하게 갈 수 있을지 이 당권 경쟁 과정에서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내부적인 갈등 상황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그 경선 룰을 정하는 과정이 상당히 좀 이제 격한 과정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일본 써놨습니다. 민주당이 보면 이번 6차 지방선거에서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선거 결과가 좋지 않으면 당연히 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을 묻겠죠. 그러니까 일본 써놨은 대로 김한길 체제가 일단 임기는 내년 5월까지입니다만은 아마 6사 지방선거 이후에 특히 이제 730 재보선, 730 재보선 같은 경우 한 7, 8군데 되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공천권 문제를 놓고도 아마 김한길 대표를 갖다 어떻게 보면 조금 내부에서 끌어내려갖고 아마 행사를 못하게 할 거예요, 공천권을. 그렇게 갈 텐데. 문제는 저는 민주당의 가장 큰 위기는 이번에 이른바 새정치연합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선방을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과 싸움에서는 지금 조금 누가 봐도 불리한 건 사실인데 문제는 야권의 파일을 함께 나누겠다고 달려드는 새정치연합과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까지 선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른바 이런 전국 김한길 대표 이런 표현 썼었죠. 야권의 재구성, 야권 재구성, 야권 재편.
민주당의 운명까지 갖다가 모두 총합했을 때 주도권을 갖다 누구에게 넘기고 끌려가느냐, 아니면 그 나름대로 비록 졌지만은 주도권을 갖고 끌어가느냐, 이 분수령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번에 무슨 1차적으로는 뭐 새누리당하고 한판 일합을 겨루는 겁니다만은 내부적으로는 새정치연합과의 어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기는 뭐 그런 전략을 짜야 되는데,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보면 정청래 의원, 물론 아직 뭐 개인의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의견에 불과하긴 합니다만은 이번에 보면 문재인 의원을 중심으로 좀 구원 등반시켜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사실 뭐 어쨌든 버젓이 지난 5.4 전당대회를 통해서 뽑혀있는, 선출되어 있는 당대표를 놓고 사실은 보면 참 쿠데타적 발상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실제 문재인 의원을 갖다가 등판시키겠다는 게 아닙니다. 등판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갖다 곳곳에 깔아놓음으로써 6.4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그 책임을 물을 때 봐라, 우리가 그때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느냐. 그때 당신이, 김한길 대표 당신이 고집 피우면서 끌어안고 있는 바람에 결국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책임 전가용의 어떤 포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저는 사람이 김한길에 갖고 있는 한계 뭐 이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야당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 실망감, 이게 지금 대선 지나고 대선 패배가 1년 지금 몇 개월 되잖아. 아닌데 그걸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노선이 어떻게 보면 중도 뭐 이런 이야기 있고 좀 우경화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약간의 어떤 전통적인 지지층이나 이런 쪽에서 이 안철수 신당 새정치연합하고의 그에서도 이 야권의 대표성이라기보다는 중도를 놓고 마치 경쟁을 하는 그런 양상을 보임으로 해갖고 오히려 더 당의 뭐랄까 위상이랄까 어떤 그걸 비축시키는 거 아닌가, 그런 점에서 저는 민주당 지도부도 해야 되지만 민주당 전체가 지금 왔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점에서 나는 역시 야당은 집권당하고의 어떤 그런 경쟁과 어떤 대립 속에서 자기 존재를 찾아야지, 뭐 새로운 어떤 그런 거기에 나왔다고 해서 거기를 지나치게 의식을 하면서 해온 것이 오히려 자충수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점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도 있죠. 보면 뭐 김한길 대표 지난해 5.4 전당대회에 선출되면서 마침 우리 4월달에 앞서 뽑혔던 게 4월 24일인가요? 안철수 의원이 노원에서 보궐선거 했죠. 그래서 뭐 앞서 우리 이주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중도 예전에 마치 1970년대 이철승 소속 이철승의 뭐 중도 통합론과 이번 YSDJ의 선명론이 나쁘는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김한길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 현재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이번 중도, 그러니까 이제 일반 당내 구주 쪽에서는 왜 우클이 가느냐 하는 이야기고, 또 보면 중도 현재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런 친노 구주들을 향해서 아니 선명성 좋지만 그건 극한적 투쟁으로서 얻은 게 뭐냐고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이것과 별도로 보면 김한길 대표는 당원 중심주의를 좀 요구하고 주창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 비주류 쪽에서는 아니 나 국민 중심주의, 오픈 프라이머리라든가 이런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결국 말씀하신 대로 이와 같이 당내에서 그래도 126석의 제1야당이 당내에서 아직도 노선 투쟁, 갈등 이런 것으로 정리 안 되는 모습 속에서 지지율은 계속 보면 한 10%, 3자 대결구도 당시에 양자 대결 같은 경우는 20% 쪽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그 원인이 아닌가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보면 결국 정당이라는 것은 모든 정당의 목표가 같겠습니다. 집권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집권이라는 것은 아직도 4년 후 2017년 이야기고, 지금 현재 어쨌든 커다란 패배, 그러니까 민주당적 사고로 봤을 때 이길 수 있는 선거를 2번 다 졌는데 그 후유증이 지금 아직까지 정리 안 되는 것은 물론 지금은 답답하지만, 그러나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뭔가 정리되고, 그리고 정리되면서 결국 그 집권의 어떤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건데, 지금 이 정도의 어떤 혼란과 혼선은 어떻게 보면 과식에 따라서는 또 건전한 노선 투쟁이고, 또 건전한 당원 중심이냐 국민 중심이냐, 이것도 보면 우리가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간에 PSY에서 최근에 발표한 것을 보면 민주당 실타 71% 정도 되고
잘못하고 있다 84%, 김한길 대표 잘한다 34%, 잘못한다 60% 정도. 그 상당히 이거는 뭐 정치적 이 사망 선고 비스무리하게 나타나는데, 저는 지금 호남에서 민주당이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민주당이 또 이 위기를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극복하지 못하고 또 봉합이 되지 않나, 이런 우려도 갖는데, 하여간에 지금 그 민주당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전에 그런 YS와 이철성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최근으로 보자면은 열린우리당 시절에 어떤 실용파와 개혁파의 논쟁이 아직까지 존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간에 국민들은 어쨌든 간에 야당으로서의 민주당의 위상과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그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국정원에 대한 어떤 강한 전국에서 이렇게 예를 들면은 이렇게 투쟁 드라이브로 굴리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게 민생 정책 가지고서도 이 야당으로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고. 근데 그것을 갖다가 너무 이분법으로 이렇게 사고하고, 그러면서 국민이 예를 들면은 이 발언과 수준을 갖다가 민주당이 못 쫓아가고 있고, 사실 그 내부에는 그런 모습이 드러난 게 개파주의. 자기들이 진단할 때 자기가 그런 걸 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그것이 드러난 게 그런 식으로 될 수밖에 안 되는 게, 지금 이 김한길 체제 자체에서도 예를 들면은 대주주 양쪽에 끼인 어떤 이렇게 끼어서 어떤 거기에서 자기들이 도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 친노와 비노 간의 문제가 저는 어떻게 결론 맺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이거는 제가 이전에도 계속 생각했던 것처럼 발전적인 어떤 분당이 낫지 않느냐, 이게. 그래서 서로의 길 속에서 예를 들면 얼마든지 선거 연합과 이런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선거 연합, 정치 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자기들이 자가 진단하는 데도 그 밑에는 어쨌든 그런 개파의 어떤 개파의 어떤 한계에서 극복될 수가 없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국민을 위해서라도 차제의 어떤 지방선거 이후에는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서 발전적인 어떤 혁신적인 어떤 좀 결단이 이루어지고, 총선에서 국민들한테 그때 뭐 다양한 형태로 어쨌든 저는 선거에는 임하면 된다 봐요. 이게 꼭 전부 다 모여 있어야만이 통합만이 어떤 승리를 갖다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서는 민주당의 현재의 문제를 갖다 해결할 길이 막막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민주당과 관련한 여론조사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KSY에서 조사했던 민주당을 싫어한다,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70% 넘는다는 이런 결과나, 아니면 김한길 대표에 대한 지지도가 30%대에 불과하다는데, 역으로 보면 사실 이게 민주당 지지율 빼기 100하면 비선호도가 나오는 거고요. 당연히 지금 3자 새정치연합까지 포함된 정당 지지도에서 15%대 정말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비선호도가 높은 건데, 이거는 새정치연합도 마찬가지로 비선호도를 물어보면 한 70% 이렇게 나옵니다. 60% 70% 나오고, 새누리당도 5, 60% 나오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KS화에서 어느 언론사 의뢰를 받아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민주당의 어떤 개혁, 개선을 주문한 여론조사라고 보고요. 김한길 대표가 30%대의 이제 야당 대표 지지율. 근데 민주당이 지금 15에서 한 20%대 지지율 비교하면, 지금 김한길 대표가 당 지지율보다 높은 거라고 또 상대적으로 역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17개 광역단체장 여론조사 최근 들어서 발표된 거 보면, 실제 민주당의 선정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에서 박원순, 송영길,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충남의 안희정 지사, 충북 지사, 그다음에 호남도 지금 국면이 좀 전환이 됐기 때문에 하나 내지 두 개도 가져갈 수 있고, 또 제주도 지금 오금민 지사가 새누리당에 입당하면서
당내 역학관계가 굉장히 미묘해졌어요. 원희룡 의원의 사출론이 있습니다만, 이 실제 책임당원하고 대의원을 그 우금민서 굉장히 많이 또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원희룡 의원이 지금 굉장히 고민스러운 게 당내 경선을 뭐 233 이 경선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우금민서를 이길 가능성이 지금 희박한 상황이라서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당내 분란 때문에 제주도도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강원도도 여전히 최문수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갖고 있는 정도 이상의 실력에서 승리가 나오지만 나오지만 어느 정도 한 6개에서 8개 정도 가져갈 수 있다는 지금 현재 여론 지표상의 예측만 본다면 김한길 대표가 그렇게 완전히 폭삭 망할 정도의 지금 지표는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6개에서 8개가 뭐 갈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지금 현 시점에서 시점에서는 여전히 6군데 안팎은 가져갈 수 있는 경합이 많아. 경험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새누리당이 못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새정치연합하고의 단일화 과정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져가지고 새정치연합도 어느 정도 가져가고 야권이 승리할 가능성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민주당에 대해서 박한 평가를 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한길 대표를 지난 5.4 전당대회 때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친노 진영보다는 새정치연합과의 연대 단일화를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방심이 반영된 전당대회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김한길 대표가 그렇게 야권에서 혹은 언론에서 생각하는 평가처럼 박한 평가보다는 시간 다 돼가요.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2월 17일 날 새정치연합 발기인 대회를 했고 3월 달에 창당을 앞두고 있는데 정부는 이제 발기인 대회 면면으로 가지고는 약간 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여론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창당 때까지 어떤 변화가 있을지 또 노선이나 정책에서 국민들한테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또 그런 거로 해가지고 이제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도 돌아갈 건지 그 대목만 좀 한번 이야기를. 저가 그렇고 일단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영입 작업이 이렇게 탄력이 붙지 않는 상황에서는 파괴력까지 기대하기 있을 거고 아마 새정치연합 같은 경우는 결국은 사실은 이번 지방선거보다는 다음 총선하고 대선이 사실상 실질적인 목표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는 아마 새정치연합은 이제 최소한 어떤 삼각축의 이제 한 축으로서 그렇게 위치 지워지는 거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낸다면은 이제 성과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을 텐데 결국 이제 핵심은 사실상 이제 민주당하고 이제 경쟁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2등을 이제 누가 차지하느냐 이것이 일단은 2등을 차지하면 그 다음에 야권 재편에 이제 실질적인 이제 열쇠를 주게 되는 이제 야권 재편에 이제 주도하는 위치가 되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이제 민주당과 이제 2등 싸움을 하는 이것이 이제 될 텐데. 근데 문제는 이제 딜레마는 이제 저게 되겠죠. 2등을 하되 그렇다고 해서 이제 2등 싸움들만 하다가 이제 야권이 공멸했을 때 그때 이제 역풍 이거를 또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권의 공멸의 결과를 막으면서 그러면서 2등을 할 수 있는 방법 그 길 이거를 이제 현실 속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 그것이 아마 마지막까지 새정치연합을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를 머리가 이제 복잡해지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으로 이제 가게 되는 아마 그런 면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그렇고 김상봉 좀 문제 좀 이야기를 하시죠. 그 부분은 김상봉 교육감 문제는 본인 자신이 아마 계속 고민 중인 거 아닌가 좀 생각이 드네요. 그거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여지는 계속해서 좀 남기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김상봉 교육감 같은 경우는 새정치연합의 를 선택할 그 가능성이 완전히 지금 배제된 상황은 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원점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생각을 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만약에 김상봉 교육감이 새정치연합을 선택할 경우에는 새정치연합 쪽으로서 이제 결정적인 원군을 만나게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될 거고 그러면은 아마 좀 상당히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의 변화를 좀 정도의 그 정도 이제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지금 글쎄 김상곤 교육감이 그렇다고 뭐 교육감 도지사 선거에는 관심은 큰 것 같은데 근데 민주당은 이미 또 지금 적극적인 지금 출마자들이 지금 이미 포진을 해 있는 상태고 글쎄 그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오늘 한겨레 나온 그런 방법은 어떻게 생각해요? 한겨레 뭐 나왔어요? 한겨레 그 임숙기가 이제 무소속으로 나오고 민주당하고 새정치연합에서 그 후보를 안 내고 지원하는 그런 그 정치적 어떤 그런 그러니까 그 현재 제대로 해놨다니까. 김상곤 교육감이 그걸 원했던 거 아니에요? 총선 말에 의하면은 인용을 해가지고 박원순, 김상곤, 안철수가 서울 경기를 이렇게 휘몰아하면은 지방선거에 돌풍이 나올 거라고. 그런 말을 어디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어딩을 본인 얘기를 그런 어딩을 했다고 써놨어. 뭐라고 어딩을 했다고? 김상곤, 근데 박원순, 김상곤, 안철수가 이렇게 그러니까 세트로 이렇게 지난번에 페북에 올렸던 거 그냥 써버렸네. 근데 거기서는 뭐 박원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고. 아니 이제 그 이야기예요. 뭐냐면 아니 전번에 서로 받으면 전번에 박원순 할 때 무소속으로 나가고 안철수하고 민주당이 이제 지원을 했잖아요. 그걸 이번에 경기도에서 그렇게 재연하면서 거꾸로 서울은 박원순 밀고 이쪽은 내용적으로 이렇게 안철수가 되는 거죠. 안철수가 되는데 방식은 박원순 때 하던 방식으로 하자. 뭐 그런. 그렇게 묶여서 패키지로 해서 그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그 박원순 시장은 그렇다고 해서 무소속으로 나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으로 지금 나올 수밖에 없다고 이제 그거니까. 그런 마당에 그러면은 또 뭐, 김상곤 교육감은 또 무소속, 뭐, 새정치연합도 아니고 무소속이다. 이거는 뭔가 이 패키지로 묶이기에는 좀 맞지는 좀 않는 것 같고, 결국 뭐 따로 이제 뭐 결정들을 내릴 문제가 되겠죠. 근데 김상곤 교육감이 제일 원하는 건 사실 뭐 그게 되겠죠. 이 범야권 단일 후보로 이제 추대가 되는 그런 게 될 텐데, 그건 이제 민주당 내 사정도 뭐 녹록지를 않고, 그리고 또 사실은 새정치연합 쪽에서도 성에 안 차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건에 지금 그 차출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쭉 그 여의도 연구소에 조사해가지고 이 뭐 경기도는 그 남경필, 뭐 인천은 유정복, 그 다음에 뭐 어디 해가지고 뭐 나왔는데. 그게 본인들이 그 흔쾌하게 지금 아서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쭉 아까 우리 박사 말씀하셨지만은 제주 같은 경우는 지금 누굽니까 우금민 지사가 좀 4선째 도전하면서 온갖 욕심 다 부리고 있는데 원희룡씨 서울에 쭉 양천 국회의원하다가 덜렁 제주 내려가도 표가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원희룡 안 되고 또 남경필 한번 본인은 오선 의원하면서 지금 원내대표하고 당에서 어떻게 뼈를 굽히려고 그러는데 불확실한 또 상대방 김진표가 될지 원혜영이 될지 김상곤이 될지 모르는데 나가려고 들겠습니까? 원내대표 하고 원내대표 안 되면 그 다음에 7월 달에 7.14 전당대회 때 이제 최고위원회 다시 도전하는 거죠. 또 민주당하고 달리 새누리당은 1등이 대표고 2, 3, 4, 5등이 이제 최고위원 아니에요. 거기서 보면 이번에 멤버들이 괜찮거든요. 서청원, 김문수, 김문수 나온 거란 말이에요. 7월이면 거기다가 뭐 이완구, 이인재 거기다 뭐 원내위원까지 껴갖고만 그 들어가면은 집단 지도 체제 사실상 되는데 그리 글로 갈 생각이지 그거 가겠어요. 그 다음에 유정복 같은 경우 좀 본인 보면 좀 17명 장관 중에 제일 잘하는 장관 중에 한 명을 꼽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장관 더 하고 싶지. 그래갖고 한 내년 중반쯤 그만두고 그다음에 마치 더 달고 그다음에 국회 부의장 국회의장 하고 싶지. 지금 불확실한 데가 인천. 그러니까 지금 차출로는 그야말로 새누리당 일반 당직자들, 또 사무처 당직자들 아이디어 수준에서 보면은 홍문정 등 중심으로 해서 그냥 몰아가는데 분위기 쉽지 않을 거예요. 뭐 지금 나온 사람들도 정병국이나 원윤철이 가만히 있나요? 그 사람들 그 사선위원이고 잘 지낸 사람인데 이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인천도 보면은 안상수 같은 경우 칼 들고 칼이라고 쓰지 마세요. 안상수도 보면 뭘 들고 누구 얼굴 불길판인데 쉽지 않은가? 이야말로
초기에 괜히 저 엄살 떨고 할 때 뭐 안 좋다 하고 지난 연말에 안철수 전에 나왔던 것이 마침 대통령 저 취임 1주년 돼서 여론조사 결과도 괜찮고 또 민주당은 계속 보면 어떻게 보면 저렇게 자기 내부적 갈등 알렸고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안철수 신당은 이제 정당 모습 갖추고 있으니까 야권은 분열되고 여권은 하나인데 굳이 보면 차출까지 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 뛰는 후보들은 여권 내 출마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정도 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이 있는데 그럼요. 뭘 자꾸 후보를 빨리 확정해가지고 힘을 실어주는 방향을 하고 당이 오히려 흔든다고 불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고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시간 다 돼가니까 주목할 승부처 여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육사지방선 주목할 승부처 저는 부산을 보고 있습니다. 네. 부산을 보는 것은 부산의 묘하게도 어쨌든 뭐 후보가 누가 나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2017년 대권 주자 세 사람이 사실상 간접적으로 일합을 겨루는 즉 김무성, 안철수, 문재인 이 세 분이 뭐 안철수 형 같은 건뭐 지역도 서울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부산이 뭐 고향이고 세상이 다 아는 이야기고 어떤 후보들을 위해서 그래서 김무성 의원이 이번에 부산 선거에서 어느 정도 성적을 내느냐에 따라서 7.14 새누리당 전당대회의 성적이 달라지게 되겠죠. 또는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향인 부산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와야지 호남에서도 말빨이 먹힐 것 아니냐. 즉 호남에서도 당신을 갖다가 대안으로 갖다가 인정해 주려면은 부산에서 좋은 성적 내라 이 얘기하고 있고 진짜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 2012년 공항 벨트 형성해서 당시 문재인, 문성은, 문문, 후문정션 이렇게 해서 그런 어떤 문재인 의원 입장에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죽을 수가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저는 문재인 의원, 내가 좋아하는 문재인 의원이 가로가 이번에 다시 한번 김한길 대표 체제 약간 좀 하면서 부산에 올인 안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올인을 했는데 성적이 안 좋으면 아주 그건 뒷맛이 개운치 않거든요. 오거돈 후보가 내일 시간이 좋지만 아침에 나 있잖아 채널A가. 결과적으로 어느 당 후보를 원하냐 이게 상당히 좀 이렇게 주목할 승부처에 주목할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뭘 하고는 채널에 8시 수요일 김무성 후보의 어떤 지도력이 그 부산에서 이미 다 알려진 이야기인데 그 오거돈 후보를 갖다가 새누리당으로 영입해 내느냐 이걸 예를 들면 서명수 의원의 태클과 이런저런 부분을 뚫고 오거돈 후보를 새누리당으로 영입해 내느냐 뭐 이게 그 달려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그 있는데 조금 서명수 의원이 요즘 조금 이렇게 딴 조사 결과 나온 거 보면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침체에서 못 벗어나다가 조금 가상 대결에서도 뭐 이렇게 그 되고 있는 걸 보이는데 하여간 부산이 그렇고 저는 중진 차출로는 뭐 서울에서 어쨌든 정몽준과 김황식을 끌어낸 것만 하더라도 새누리당 성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서 좀 전에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은 민주당은 그 기초 이 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뭐 이렇게 폐지가 안 되면 할 수밖에 없다. 라는 식으로 그 의견들이 보여졌다. 이게 지금 그 기사 그거라면은 지금 오늘 지금 그 발표한 게 안철수 쪽에서는 그 자기들은 어려운 길을 가지만 요즘 강력선거나 이런 데서 기초선거에 이게 다 영향을 주고 힘을 주고 사람들도 지금 이제 뭐 묶어내는데 이 힘이 되지만 자기들은 쉬운 길을 찾지 않겠다. 그래서 국민과 약속을 지키겠다. 라고 지금 기초선거 공천을 안 하겠다고 지금 천명을 했어요. 이 부분들이 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이 처음에는 뭐 다 되겠다, 어쩌고 저쩌고 했다가 한석이라도 강력단체장이 한 기적이다 했다가 뭐 강력단체장 뭐 지방선거 결과에 인연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지금 이제 그 정당명부 비례대표가 있어요. 저는 지금 이기에 포커스를 다 맞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이 정당명부 비례대표에서 만약에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 정도만
대로 20% 이상만 놓은다 하더라도 이 대단한 거죠. 이게. 그래서 정당 명부 비례대표에서 이게 1당이나 2당이나 3당이나 강력단체장 숫자가 아니라 이게 또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아마 를 갖다 마지막 자기들이 어떤 이 결론을 10시. 내릴 때 어떤 면에서는 기초선거가 이성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하고 명분하고 하다가 어쨌든 명분을 살리면서 좀 타겟 목표를 갖다가 크게 두는 식으로 해서 결정이 됐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아마 민주당하고 이 새정치연합과의 어떤 이 비례 정당 명부 투표에서의 어떤 이 성분은 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역시 보면은 우리 저 김능구 대표가 예리해요. 그걸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하려고 세 가지를 짚어줬는데 이번에 안철수 의원 쪽에서 기초단체장 기초위원 정당 공천 안 하겠다. 야 이걸 보면서 이거 뉴스를 들으면서 윤여준이 역시 보면은 선거꾼뿐이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기초단체가 잘못됐다가 성적 안 좋으면요 괜히 이름만 본색만 드러나는데 일단 잘 보세요. 자 여기 이제 어느 지역 나왔어요? 4시 새누리당 민주당인데 저희 둘 다 지금 무소속으로 나와서 둘 다 뭐라고 얘기할 거냐니까 나는 당선되면은 안철수 신당에 들어간다 반드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핵은 바로 아까 조금 전에 김능구 대표 얘기한 광역 의원들 광역 단위에서 정당 명부 있죠. 정당 투표율 정당 투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민주당을 이긴 거예요. 그 다음에 극단적으로 광역단체장에서는 한 군데도 안 붙어도 상관없어요. 그 중요한 예를 들면 서울에서 박원순이 떨어뜨리고 이런데 떨어뜨리고 어차피 좀 분위기는 새누리당이 이기는 건 당연시 되는 분위기니까 한 상태에서 핵심은 뭐냐니까 광역단체 광역위원들 그 아까 정당 명부 비례대표의 정당 투표가 있습니다. 그건 딱 떨어지는 게 그건 뭐 애들이 없이 나오거나 그 정당이 예를 들면 새누리당이 민주당이 새정치연합이 국민들로부터 몇 퍼센트의 지지를 받는 딱 결과 그건 뭐 애들이 없는 결과거든. 그건 내가 봤을 때는 아까 우리 김능구 대표 말씀대로 이런 식으로 보면 자기 어떻게 보면 큰 힘 안 들이면서 아 우리는 약속 지킨다 이렇게만 가도 민주당 앞서는 순간 야권 재편의 주도권은 민주당이 아니라 안철수가 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걸 기술 점수, 뭐 예술 점수에 올리는데 그 예술 점수, 그 명분에서도 뭔가 가져갈 게 있으면서 현실적으로 자기네들이 기초단체장에서 어렵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던진. 그 평가표에서 안철수 그 새정치연합 측은 평가표에서 빼달라. 기초단체장은 우리 안 하겠다. 정면 선거 안 하겠다라는 거고 이제 광역단체장, 그 다음에 광역의원 비례대표 이 두 가지 평가표만 자기네들은 받겠다는 건데 일단 뭐 광역단체장도 제가 볼 때는 뭐 한두 석 이상이면 한 석이라도 얻으면 일단 뭐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거고 광역의원은 말씀 이미 나온 것처럼 2등이 지금 명확하기 때문에 신의 한 수를 둔 것 같고요. 신의 한 수 맞아요. 그 다음에 그 차출론 얘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차출론이 동전의 양면 같아요. 지금 그 아까 정병국 원유철 의원 얘기 나왔습니다만 인천의 이학재 의원도 그렇고요. 이 거물들에 의해서 지금 지지율이 많이 지금 디스카운트돼서 계속 악재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차출론이 현실 가능성이 없으면 빨리 일꾼들을 키워줘야 되는 거고. 지역 일꾼으로. 예, 뭐 그런 차원에서는 새누리당이 빨리 스탠스를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